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중에서 한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세상에 영원한 충성, 조건 없는 충성은 없다. 영원한 충성, 조건 없는 충성은 없다. 좀 씁쓸하지만 또 현실을 부인하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자, 가상의 회사, 가상이라기보다 실제 있었던 회사인데 이름은 좀 제가 바꿨습니다. R개발이라는 회사의 정 회장은 그 특유의 보스 기질과 화통한 성격으로 항상 주위에 사람이 들끓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 회장의 오른팔격인 마이사. 마이사는 R개발의 사업 규모나 인적 구성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이사직에는 걸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스마트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인관계가 좋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정 회장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CFO가 자금 담당이죠. 그래서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 회장에게 어째서 마이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쓰느냐, 중용하냐고 물어보면 정 회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들은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더라고. 머리가 그리 좋지 않아도 예전부터 이 정으로 다져진 사람은 진정으로 어려울 때 보스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법이지. 따지고 보면 정 회장은 그 마이사의 능력보다는 그의 우직함과 충성심을 높이 샀던 거죠. 실제로 마이사는 그 정 회장의 신복으로 온갖 굳은 일을 성심껏 처리했습니다. 정 회장 또한 다른 임원들보다 마이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R개발이 A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았다. 이 사실이 밝혀져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정 회장은 일단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R개발의 재정 관련 책임자인 마이사를 4차례나 소환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R개발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이사가 안 됐죠. 자금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겟이 돼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또 정 회장을 이렇게 카바치려고 아마 검찰에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마이사를 격려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정 회장은 심야 불심 검문에서 체포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정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이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까지 다 첨부해서 상세하게 밝혔고,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정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심지어 저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변칙적인 거래는 위험하다. 이렇게 반대했는데요. 회장님이 하도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출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월급쟁이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정 회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취지의 진술까지 마친 상태였던 거예요. 사실 굳이 마이사가, 물론 검찰의 압박을 받는 건 이해를 하지만 검찰에 밝히지 않아도 되었을 부분까지 세세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정 회장은 죄가 더 가중이 되었고요. 검찰은 대신에 이제 마이사 너는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처를 베풀었죠. 그리고 재판 중에도 마이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원래 좀 돌쇠 같은 우직함이 있었는데 그 돌쇠 같은 우직함으로 이제 정 회장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증언을 계속했고, 그 결과 정 회장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정 회장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부정한 방법을 썼던 것,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그 재판 과정에서 정 회장은 아주 극심한 배신감을 제게 토로했고요. 그리고 또 마이사가 정 회장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불리한 증언을 아주 뼈아픈 증언을 계속하는 걸 지켜보니 과연 제가 그걸 지켜봤죠. 과연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실 리더하고 직원, 보스하고 직원은 서로 다른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다. 서로 다른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한비자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비자는 자신의 그 책 비내 편에서 사람은 결국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수레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관을 짜는 이는 관을 만들 때 사람들이 죽기를 바란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자 되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수레가 안 팔릴 거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을 팔 수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관을 짜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사람을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야 자신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한비자 비내편에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또 일정 부분 어떤 그 사실을 담고 있죠. 정 회장은 마이사 역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평소 자신이 보아온 마이사의 충성심, 성실함, 이거는 얘 본성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어떠한 계산도 개입되지 않았구나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반대로 마이사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마이사에게. 자, 마이사님, 최종 책임은 원래 대표이사가 지는 거예요. 당신은 어차피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당신이 잘 협조하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정상 참작할 겁니다. 어차피 알개발이다. 정 회장은 이제 재기가 힘듭니다. 잘 판단하세요. 자, 담당 검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마이사가 끝까지 정 회장을 비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비호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연 마이사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 회장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마이사가 법적인 책임까지 감수할 것이다. 이거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겠죠. 마이사는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구 행위를 한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마음속 깊이 아끼고 믿은 신하라도 결국은 군주가 제대로 대비해야 하는 내부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비자는 비내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군주의 근심은 다른 사람을 믿는 데서부터 생긴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그에게 지배당한다. 이 말은 군주는 아무리 충성스러운 측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무조건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더구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그 부하가 리더를 위해 헌신할 것이란 기대는 더더욱 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한비자의 냉정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최근담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원수진 이가 쏘는 화살은 피하기 쉽지만, 왜냐? 항상 내가 경계를 하니까. 근데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 편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던지는 창은 막기 어렵다. 마치 그 시저와 브루투스의 관계에서 시저가 마지막에 브루투스에서 칼에 찔리면서 그러죠. 야,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랬냐? 제가 보니까 이제 정 회장은 마이사를 자기의 신복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말까지 다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정 회장을 더 큰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한비자가 보기에는 신하의 충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인가 동시에 신하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과거의 충성이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거죠. 되려 부하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모르고 그가 여전히 충성스럽다고 여긴다면 군주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더를 향한 부하의 충성은 자기의 충성이 온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자신의 충성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다면, 나아가 내가 지금 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면 과연 어느 부하가 그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협객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의리. 하지만 그런 협객은 그 멋진 장쾌함 때문에 영화나 소설의 소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 부하 직원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정말 고맙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영원한 충성은 없다는 이 뼈아픈 진실 앞에서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비자는 고분편에서 군주와 신하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간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주와 신하는 이익이 서로 다른 자들이다. 군주의 이익이란 능력이 있는 신하에게만 관직을 맡기는 데 있으며 신하의 이익이란 내가 무능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데 있다. 군주의 이익이란 그 신하가 공로가 있어야만 거기에 걸맞는 자귀와 복록을 주는 데 있으며 반대로 신하의 이익이란 내가 공로가 없어도 부귀해지는 데 있다. 되게 좀 현실적인 얘기죠. 군주와 신하의 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각자 이해 타산에 대한 계산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다시피 신하는 언제나 자신의 역량과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대가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하가 군주와의 관계에서 행하는 계산의 내용이겠죠. 자, 군주나 신하 모두 쌍방이 서로 계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군주의 계산보다 신하의 계산이 훨씬 더 절박하지 않을까요? 신하는 군주보다 자본과 자산이 적으니 군주에게 더 많이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군주의 반응에 본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군주는 여간해서 신하의 그 계산을 따라잡기 힘들 거예요. 이는 약자로서 신하가 갖고 있는 본능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 이익을 따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본성이다. 이 말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이 말과 상통합니다. 즉, 이 충성이나 의리를 따지기 전에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또 부하가 배신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아무런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또 회사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보상은커녕 억울한 일만 당하게 된다면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조직에는 충성과 의리 대신에 부정부패가 우세할 것이고 각자 도생을 도모하는 구성원들로 인해서 기강은 극도로 문란해질 겁니다. 특히 일이 잘못돼서 뭔가 책임을 묻게 될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좌천시켜버린다면 아무리 몇십 년 충성을 바친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한 번에 짓밟힌 것 같은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좌천성 발령을 내리더라도 또 사전에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물론 그 인간에게는 선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의는 아름답고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의는 찰나적인 연소, 그러니까 찰나라는 게 순간적인 연소, 불꽃으로 팍 튀는, 오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런 찰나적인 연소에 불과해서 너무나 공허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선의가 순식간에 악의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강한 선의를 가졌던 사람일수록 느낄 수 있는 배신감의 크기는 더 크죠. 그래서 그 선의가 악의로 확 바뀌어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한비자 역시 그 군신 관계를 논하는 대목에서 이 점을 자주 강조했어요. 설령 누군가 그동안 함께 일한 시간과 쌓아온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이거 자식 저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분개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비자는 이 군신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혈연 사이에서 느끼는 정, 즉 육친의 정이 있을 리 없지 않느냐, 냉정한 조언을 덧붙이죠. 자, 권력 찬탈을 위해서 부자지간에 얼마나 많은 고륙상쟁이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요즘도 보면 형제지간에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형사고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피를 나눈 관계에서도 이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혈육지간이 아닌 이해관계에서 만난 군신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현명한 리더라면 의리와 정의 호소에서 부하 직원의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죠.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떠나는 그런 부하 직원들을 두고 속 끓일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직원들의 반응과 선택이 리더인 나의 부족함 내지 미숙함 때문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 리더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비자라는 이 텍스트를 공부를 하면서 한비자가 결코 정답일 수는 없어요. 결코 정답일 수는 없지만 한비자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이 좀 단단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뭔가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렇게 계속 내가 뭔가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 좋은 기대만 계속 갖고 있다가는 이게 언젠가 어떤 식의 부정적인 임팩트가 올 수도 있으니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내가 이 관계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줄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긴장 관계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있어야만 이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그 사람의 선의와 우리 진짜 형제처럼 말이야, 우리 너 나 동생처럼 생각해, 이런 식의 소위 형님 리더십이 이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2차 집단인 회사 내에서는 참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한비자의 얘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좀 너무 한쪽으로 경도된 형님 리더십이나 정으로서 이끌 수 있다라는, 그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라는 그런 예방주사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중에서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이런 게 바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이기도 하죠. 아마 조직의 리더들은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로펌 머스터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